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훈 아침입니다. 저는 여도훈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오셨네요. 도훈님 오늘 민방위 훈련하나요? 오늘 민방위 훈련이 예정돼 있어요? 제가 민방위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예, 아침부터 도훈 모닝, 도훈 아침 많이들 외쳐주고 계시고 요즘에 이런 걸로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라임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지금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쓱 넘어갔는데 뭔가 좋은 댓글인 것 같아가지고 읽고 싶었는데 넘어갔고요. 여러분 춥습니다. 네, 뭐 겨울은 춥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추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영상 기온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영하 거의 6도까지 떨어졌고요. 현웅님께서 seems like this channel is getting global. 원래 글로벌 아니었어요?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되게 일찍 들어오셨네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반가워서요. 예, 일찍 들어왔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반가워서요. 앞으로는 더 일찍 많은 분들이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다소 추운 겨울날 아침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침에 저도 이제 차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눈을 감고 나름의 이제 명상의 시간을 거치면서 왜 이렇게 졸린 걸까? 아침이니까 졸리지. 주말에 바쁘게 뭐 놀고 그랬으니까 졸리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또 스스로에 대한 이제 주문을 외우면서 출근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당연하다. 피곤한 건 당연하다. 피곤해. 어떡하지? 너무 가기 싫어. 이거보다는 이 피곤함은 당연한 거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또 긍정의 시각으로 오늘 아침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잠시 후에 또 주말 사이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전달 드리겠고요. 또 오늘 심층 인터뷰는 이분은 정말 홍길동 같아요. 지난주에는 분명 화상으로 만났는데 또 한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 하겠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었죠. 근데 이 선거 결과를 두고 약간은 애매한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총통 같은 경우에는 친미 성향의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었던 당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죠. 총통에 당선이 됐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을 차지한, 그러니까 한 명 차이긴 하지만 다수당을 차지한 그 정당이 또 친중 성향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간의 견제가 굉장히 나타나서 과연 미국과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러한 갈등 그리고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가 더 변동성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뉴욕 증시는 이 가운데 이제 오늘 밤 휴장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킹 데이 때문에 휴장을 하고요. 그에 앞서서 혼조세일이 보였고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대형 금융주를 중심으로 시원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08% 오르면서 4,783포인트 선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02% 상승한 14,97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 다우 지수는 0.3% 하락을 했습니다. 37,59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혼조 양상을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PI 발표됐고요. 또 PPI 발표가 된 가운데 혼조세를 보이는 건 이번 주 예정이 돼 있는 PC 발표를 좀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된 변동성의 지속인 건지 무엇으로 봐야 할지는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 같고요. 이 가운데 발표가 된 12월 PPI 도매물가 지수가 어떻게 발표가 됐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췄다라는 거겠죠.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1% 상승을 밑도는 것으로 도매물가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도매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도
이게 추세적으로 같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시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CPI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PPI는 조금 떨어졌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 가운데 가장 이제 주요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첫 스타트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대형은행들의 실적 부진 소식, 그러나 주가는 제한적인 하락을 보였는데 그 전에도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금융주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내내 했던 것 같은데 미리 좀 줄줄줄 좀 흘러내렸던 탓일까요? 어쨌든 당일의 주가는 좀 제한적인 하락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맵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일단 실적 내용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조금 내렸고요. 시티그룹이 좀 부정적이었는데 어쨌든 근데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해외 시장 사업 조정 등의 여파로 손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적 자체는 손실이 늘어난 게 안 좋은데 조정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그러니까 눈높이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이를 상회했다. 그러니까 실적 내용은 별로 안 좋은데 시장 기대치가 저기 이제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평가해야 될지 나쁘게 평가해야 될지는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의 조정의 빌미가 됐고요. 또 회사 전체 직원의 약 10%를 감원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정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상치는 상회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하회,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하회하면서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웰스파고는 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대출 손실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3% 하락을 했습니다. 맵을 다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금융주 실적 부진 소식, 그러나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좀 위안을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뭐야, 이 손실 커졌잖아. 예상한 것보다는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이거 별로 좋지가 않네. 라는 분위기가 대형 금융주들, 시티그룹만 1% 올랐고요. JP모건 0.7%, 뱅크 오브 아메리카 1%, 웰스파고 3% 주가 하락이 보였고, 또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등의 종목들도 0.5에서 0.9%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자 맵을 본 김에 빅테크 종목들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1% 상승, 애플이 0.18%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두 기업 간의 순위가 변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년 2개월 만에 애플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올라왔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게 지난 2018년 그리고 2021년 두 차례가 있었는데 애플에 다시 그 자리를 내줬다가 다시금 애플은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AI 관련한 모멘텀이 주가의 상승 배경이 되면서 이렇게 시가총액 1위 자리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 엔비디아는 0.2% 소폭 하락을 했고요. 지금 반도체 쪽은 약간 혼조를 보입니다. 브로드컴이나 퀄컴은 소폭 올랐지만 AMD,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은 모두 1%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 구글은 0.4% 상승, 메타는 1.3% 올랐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0.3%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 비롯한 자동차주들이 요즘에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3%대 하락세 보이면서 주가가 올 들어서 지금 벌써 12% 하락했는데 중국에서 일부 모델의 가격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예, 그러면서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중국에서 가격 인하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했는데 가격 인하에 따른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주가가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테슬라를 둘러싼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좋지 않네요. 또 이제 이러면 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에 있어서의 모멘텀 또 상실에 대한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질 거고 지금 그 홍해 쪽에 문제 때문에 독일의 공장 2달 동안 가동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 요 생산량 문제가 과연 불거지는 것에 따른 어떠한 악재가 생길 것인지 혹은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지금 이거 팔아야 되는데 팔 게 없어요.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반면 에너지주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옥시데타 페트롤리움이 모두 1%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그 제약 헬스케어 쪽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에 대한 실망감, 아쉽게도 주가를 3%대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델타항공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과 매출에도 불구하고 올해 향후 이익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무려 9%대 하락을 했고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도 모두 각각 9에서 10%대 하락. 제트블루와 알래스카 항공도 각각 제트블루는 5%, 알래스카 항공은 4%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항공주가 굉장히 안 좋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 생겼던 보잉 같은 경우에도 2%대 하락했다라는 거 여러분 함께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뉴욕 증시는 M7 종목들의 혼조가 나타난 가운데 금융주 실적 발표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냉랭한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 발표의 첫 신호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은데 과연 이게 반전이 있을지 앞으로의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법인장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가 6시 이제 44분을 향해 막 가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홍콩에서 날아오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 이제 광고가 나올 때 저는 법인장님께 그걸 여쭤봤어요. 아니 네. 마일리지 엄청 쌓이겠다. 네, 왕복으로 할 때 근데 마일리지가 얼마 안 된다. 쌓이긴 쌓이는데요. 쌓이긴 쌓이는데. 왕복 한 2,400마일 정도 쌓이니까 보통 한국하고 요새 무료 항공권이 3만 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번 타면은 15번, 한 12번 타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은 공짜로 타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네.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은 나쁘지 네. 않네요.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막 하기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미국 한번 갔다 오면 많이 하는데 네. 홍콩은 그렇게 가깝습니다. 미국을 출장 가시는 게 더 좋으세요? 한국에 오시는 게 더 좋으세요? 한국이 사실 좋아요. 일적으로. 일적으로도 사실 그런 게 미국은 가면은 가서 시차 때문에 고생하고 돌아와서 고생하고 이러니까 한식 먹을 수 있는 한국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보니까 지난번에 사실 한국에 나오셨을 때 네. 그 비트코인 ETF는 상장이 될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뭐 그때 뭐였죠? 어떤 유통사라고 말씀하셨었나요? 그때 LP, AP 그러니까 네. 그 AP 한국어 치면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 네. 쪽에서 이제 정보를 집어 넣었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좋은 사인이다. 누구보다 더 확신을 많이 가지고 비트코인 네. 관련해서 현물 ETF는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한 지난주에 막 뭐 해킹도 당하고 여러 소식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맞습니다. 11개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됐고 네. 그래서 어떤 건지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향후에 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참 많던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그 11월 11일 날 네. 11개 ETF가 상장이 됐어요. 일이 많이 겹치네요. 1이 5개가 겹치는데 그러네요. 네, 빼빼로데이처럼 아마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평생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네. 제가 처음 이제 그 3프로에서 말씀드렸던 작년 12월 4일이더라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12월 4일에 네. 12월 10일 날 승인을 받을 확률이 90%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맞춘 건 아니고 네. 그것도 그때 말씀드렸던 토드 로젠블루스한테 들었던 내용인데 네. 어쨌든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개가 됐고 거래량은 다 합치면 원화로 한 6조 원 가까이 돼요. 여기 보면은 다 이게 흩어져 있는 거 아니고
그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하고 네. 그 초대형 운용사인 아이시어 그리고 피델리티 이 세 가지에서 지금 가장 그 볼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GBTC라는 걸로 ETF는 아닌데 그 이미 그 미국의 특정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놨던 회사예요. 이게 한 30조 가까이 이미 사이즈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네. 이미 고객층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그럼 얼만큼 자금이 들어왔느냐에 대한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봤을 때는 총 유입 규모는 한 1조 원 가까이 돼요. 거래량은 이제 첫날만 6조 원이고 둘째 날까지 합치면 10조 원이 넘어가는데 네. 총 유입 규모는 1조 원 정도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를 많이 했지 쌓여가는 거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원래 제일 컸다고 하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가까이 환매가 나왔어요. 네, 반대로 환매 나왔고, 아이시어스는 한 6,500억 가까이 들어왔고, 피델리티 5,500억 가까이 설정이 되었고, 자금이 들어왔고, 그 다음 이제 아크가 그 다음 가지고 있고, 네. 뭐 프랭클린 같은 경우부터 해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자금 유입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첫 이틀간으로 보면 아이시아하고 피델리티가 좀 승자에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자금 유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들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주식처럼 쌓아가는 자산이라기보다는 거래가 많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 대비 실제 자금 유입은 좀 약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제 환매 같은 경우는 뒤에도 좀 말씀드리긴 할 텐데, 요거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지금 해소되는 그런 상태여서 지금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 가격이 초반에 떨어지는 거는 지금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이제 나오는 환매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조금은 있어요. 네. 이게 그 아마 최근엔 그런 케이스 없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을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옛날에 이제 리츠 펀드가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한국 같은 경우. 그 인프라 펀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인프라 펀드도 상장돼서 거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상장 첫날은 이제 그 원래 기준 가격대로 상장돼서 거래가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두 달 정도는 할인돼서 거래되거든요. 한 많이 빠지면 한 10%, 20%도 빠져서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펀드 자체가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첫날 설정하고 사실 그 다음에 돈을 빼지를 못해요. 운용사로부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환매해주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장애주식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그 과정이 GBTC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30% 가까이, 40% 가까이도 원래 가격 대비 할인돼서 거래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때 샀던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할인 가격되던 것도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손익이 아니라 이제 이익 실현하는 이제 매도를 하기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막 튀었다가 내려오고 하는 그런 변동성이 단기간에 지난주는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고 나서 조금 잠잠해지는 거는 뭔가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켜보고 있죠. 네, 뭘 지켜보고 있을까요? 뭐 다양한 걸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잔잔하게 거래되는 거는 그 이제 상장이 된 게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됐으니까 그럼 이게 어느 채널에서 다 팔릴 것이냐라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한국은 지금 못하게 했죠. 그쵸, 금융위에서. 아직 못하죠. 네, 못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뱅가드가 운용사지만 증권사로도 굉장히 커요. 뱅가드에서는 또 비트코인 거래를 못하게 막았어요. 네.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안에서는 그렇고 이제 나머지 미국 밖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한국처럼 이제 의사결정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거래가 아직 안 됐던 것 같아요. 홍콩 계좌로는. 네. 그래서 뭐 어디까지, 그럼 증권사에서는 어디까지 허가해 줄 거냐. 그다음에 실제로 제일 기대했던 거는 이제 증권사뿐만 아니라 자문사들, 미국의 뭐 굉장히 큰 규모로 있는 자문사들, 그리고 플러스 기관 고객이 어떻게
진입할 거냐라는 걸 지금 현재는 좀 관망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망하는 거는 저도 포함입니다. 네. 뭐 비트코인 가격 막 오르기 시작했을 때 엄청 막 사고 싶은 심리가 맞아요. 가게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요 넘어서고 나서는 네. 좀 기다렸다가 좀 떨어지면 사자. 그쵸.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반감기라는 가장 또 큰 이벤트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이제 ETF 상장 그러고 나서 출렁였을 때 나는 그때 네. 사겠다. 다들 저 같은 마음 아닐까. 근데 출렁거렸던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보통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궁금증을 한번 네.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하나씩 우선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11개 ETF가 상장이 됐는데 네. 그중에 7개 ETF 운용사들은 지금 보수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짜로 해준다 그러고. 그 6개가 공짜예요. 네. 그럼 운용사는 뭘로 돈을 버는가? 네, 도대체 뭘로 돈 벌길래 저렇게 공짜로 해주는 걸까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정말 돈을 벌 게 없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지금 돈을 벌 그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가 있냐면은 목적이 지금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는 거. 남들보다 먼저 내가 사이즈를 키우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 이건 확인된 건 아니에요. 확인된 건 아니고 규정상으로 가능한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보유 자산을 대차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뭐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또 대출을 받으면은 거기다 이자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약간 받는 게 네. 그 투자자들이 저한테 그 ETF 운용사한테 돈을 맡기면 네. ETF는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ETF 운용사는 그 미국 법상 그 투자하고 있는 자산군을 남들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고객이 현물 네. ETF를 사서 내가 그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 네. 비트코인 가지고서 또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오. 이렇게 하는 형태가 지금 비트코인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네.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ETF가 다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뭐 QQQ를 사신다라고 네. 하면 QQQ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에서 나스닥 관련한 주식들을 사죠.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놓은 거를 사는 빌려줄 걸 수 남들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들은 보통 공매도를 하죠. 그걸 가지고. 네. 그럼 내 재산인데 저한테 동의 받은 거죠? 체크했겠죠? 동의한다고? 미국은 약관 자체에 자동 네. 동의가 돼 있는 아, 케이스예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빌려준 자산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은 누구 거냐? 고객하고 좀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100% 고객이에요. 네. 펀드 자산에 다 들어와야 돼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정이 없어요. 와. 그래서 운용사들마다 내 돈 주고서 지금 사놓고서 지금 너무 맘대로 그거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운용사들마다 그게 정책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데는 펀드에 다 집어넣는 데도 있어요. 네. 네, 어떤 데는 운용사가 다 가져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보유자산 대차가 지금 사실 보시는 것처럼 네. 요 금리는 근데 아마 개인들한테 나가는 거고 개인들이 빌렸을 때 금리고 기관들이 가져갔을 땐 다른 금리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보통 한 프랙티스로 보면 15에서 20%는 빌려주거든요. 이게 원래 쭉 그래 왔던 거죠? 항상 그래왔어요.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ETF도 네. 그 기업들에 대한 주식을 그들이 갖고 있으면서 네. 장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분노는 약간 낮춰주시고 아니 몰랐어요.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요. 이런 네. 거. 네. 저는 사실 그게 미국에선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도 돼요. 한국도 되는데 돼요? 한국도 되는데 한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한테. 펀드에 다 들어가요. 와. 그러니까 한국은 보통 그걸 어떻게 쓰냐면 운용 보수를 굉장히 낮춘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용 발생하거든요. 그 비용을 메꾸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네. 근데 뭐 운용사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 고객한테 베네핏이 다 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운용사에서 그거를 실시를 하고 베네핏은 개별 회사에 따라 그 미국 국민들이 알아서 지금 가져가는 알고 있는 거죠? 미국 국민들도 사실 잘 몰라요. 네. 이거는 왜냐면 공개 안 하거든요. 이건 저는 근데 대신 미국 운용사에 한 10년 있었으니까. 네. 저 약간 아는 충격이에요, 지금. 제가 충격일 수 있어요. 네, ETF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서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죠 아무도. 네.
그래서 나도- 법상으로는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너무 전체자 약간 좀 지금 당황해가지고 이런 일이 네. 발생할 수 있구나.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 공짜로라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한테 네. 돈 맡겨라. 네, 사실 시장 점유율을 아무리 선점하더라도 음. 돈을 못 벌면 의미가 없는데 사실 보수는 낮더라도 보수 음. 굉장히 낮아요. 다시 그쵸. 한번 볼까요? 보수가 음. 지금 0.2%, 0.2래요. 지금 재밌는 게 어디 있지? 아크 같은 경우도 지금 0.2%거든요. 지금 가로 안에 있는 게 네. 할인 안 했을 때 받는 돈이에요. 근데 보통 아크 ETF가 지금 다 0.75%를 다 받아요. 네. 근데 그거에 지금 이 정도밖에 받지 않는다는 거는 뭐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서 운용사가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네.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운용사는 뭘로 돈을 버는가 이렇게 비용 전쟁 들어가는데 네. 이거 너무나 재미난 이슈라서 제가 네. 다들 그만 진정하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거 아, 미국 뭐 전미 투자 협회 막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야 돼 이슈 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네. 운용사는 이렇게 수수료를 엄청나게 낮춰줌으로써 네. 많은 투자자들이 좀 자신의 ETF에 대한 투자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맞아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 두 번째는 교수님 아까 여쭤보셨는데 왜 상장했는데 가격이 하락하는가? 그러게요. 라는 거는 이미 올라서? 이미 오른 것도 분명히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능성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이라는 ETF의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네.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차트냐면 GBTC가 디스카운트 프리미엄 투 NAV라는 게 뭐냐면 네. 이거는 가격 흐름은 아니고요. 음.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요선이 이제 펀드가 GBTC라는 펀드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지금 요선이. 선이에요? 네, 네네. 요 선이.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할인율이 어디까지 갔냐면 거의 43%까지 왔어요. 뭐냐면 원래대로라면 GBTC가 100불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44% 할인이니까 57불에 거래가 됐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펀드라든지 리치 펀드에서 간혹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한번 펀드가 만들어지고 자금 유출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 구조상 사실 센티먼트가 안 좋았을 때는 할인이 엄청 심해요. 그 센티먼트가 좋을 때는 프리미엄이 심해지고 이제 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ETF로 막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43% 마지막 거래됐던 게 뭐 작년 한 6월이다라고 하면 할인 50% 43%에 샀죠. 디스카운트 세일해서 산 거예요. 네. 산 거고 그게 또 그 다음에 거의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네. 지금은 할인이 거의 없어졌어요. 6%까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낮아진 적이 없었는데 그럼 이때 들어왔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팔아도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ETF가 상장됐기 때문에 ETF는 사실 자유로운 자금 유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의 그 GBTC는 과거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사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차트일 수도 있는데 네. 기대감이 사실 선반영됐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이 올랐죠. 이게 지금 보이는 차트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2022년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2년에 비토라는 하나의 ETF 예시예요. 나머지도 네. 많이 상장이 됐어요. 네. 지금은 스팟 ETF지만 그때는 선물 ETF였거든요. 선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바탕으로 운영되는 ETF가 상장된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센세이션했었어요. 그 당시도 그러면 이날이 첫 거래일이었었고 네.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 전에 한 4,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00% 이상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근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것처럼 상장되고 괜찮았다가 3개월은 그대로 빠졌거든요. 이렇게. 그러게요. 결국은 이제 선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 나서 사실 실제 임팩트가 없었어요. 오히려 약세로 진입했던 그런 구간에 트리거가 됐었었고 이번에 이제 현물 ETF는 시장에서는 다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여러 가지 중소형 운용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블랙락 같은 대형 운용사에서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를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과거엔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 상장 이후에 사실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현물 비트코인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많았고 결국에는 이제 상장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 세 번째, 과연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관련한 혁신은 뭐가 있을까? 네. 뭐가 있어야지 또 시장의 관심이 더 뜨거워질 맞아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관심이 있을 텐데 네. 우선 현재 지금 시장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목소리는 지금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전에는 비트코인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가상자산은 뭐 속된 말로 속된 말까지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가상자산에 대한 대변인처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은 혁신은 이제 세 번째, 그럼 현물 비트코인 다음 뭐가 될 거냐라고 하면 지금 이분이 얘기하신 건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나왔지만 이더리움도 ETF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분 네. 현재로서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승인받았던 과정들을 그 살펴보면 그 블랙락 회장 그리고 레리 핑크 회장 그리고 피델리티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대형 운용사에서 압박을 많이 준 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더리움 ETF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토큰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증권사에서 토큰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큰화가 뭐냐라고 하면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네. 정말 단순화시켜서 어디까지 단순화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유동화 자산이라고 하면 아실까요? 유동화 자산이요? 네, 자산 유동화. 뭐 유동성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자산 유동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결국은 그 전에는 하나로 커다랗게 거래를 해야 되는 거를 쪼개서 파는 거예요. 쪼개서 조각 거래랑 비슷해요.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이 개념 자체는 사실 예전부터 금융회사에 다 있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조각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조각 거래를 하긴 하는데 조각 거래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조각 거래를 하는 거를 네. 보통 토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장점은 이제 기존에 사실 유동화 시키기 어려웠던 자산군을 유동화 시키고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토큰화를 굉장히 푸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면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아니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유동화예요. 그러니까 건물들 이제 상업 건물들 유동화 시킬 때 거래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거를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파는 게 아니라 이걸 블록체인에 등록시키고 그 안에 이제 하나씩 찢어서 파는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조각 거래를 이제 시키는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금융회사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회사에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 엄청 많을 것 같긴 한데 토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토큰화를 지금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경영진들도 지금 밀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토큰화까지는 새로운 걸 하는 이유는 뭔가 또 거기서 돈 벌 궁리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고객들 돈 받아가지고 자산 가지고 돈 버는 것처럼 네. 그들은 항상 뒤에서 빅피처를 그리고 있잖아요. 빅픽처를 뭐 저보다 훨씬 잘 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네. 토큰화를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요 두 가지가 네. 현물 비트코인 ETF 다음에 화두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전 처음에 그 수수료나 막 이런 거 막 0%까지 해서 왜 네. 이렇게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하지? 아니 뭐가 남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 궁금증 가장 큰 궁금증이었고 그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저거는 사실 현재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는 몰라요. 근데 하겠죠. 해왔으니까. 보통 언제 나오냐면 6개월 단위로 이제 그 ETF 혹은 펀드 자산의 운용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네. 그때 잘 내용에? 뒤지면 아주 거기에 되게 작은 문구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사실 뭐 네.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흥분하고 분노했는데 네. 그들도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고객들은 수수료를 안 내니까 어떻게 보면 네. 서로 윈윈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윈윈인데 직접적인 윈윈 느낌은 좀 그렇죠. 덜 나긴 여기는 하죠. 윈하고 여기 윈 요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또 아쉬움이 좀 네. 드는 네. 대목입니다. 좀 쉐어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50대 50이더라도 이게-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회사마다 정책이 다 달라요. 정말. 미국도요? 미국도. 아. 한국은 지금 법상으로 무조건 그 고객한테. 베네핏이 가야 되고 네. 미국은 이게 회사에 열려 있어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뭐 뱅가드 같은 데는 100% 고객한테 다 돌려주고요. 뱅가드. 네, 그 나머지 회사들은 뭐 나누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디테일한 나누는 비율 같은 건 보통 공개는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서 궁금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관련한 이야기 오늘 홍콩에서 또 날아오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